네, 안녕하세요. 측정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지금은 시간은 개묘년 첫 월요일 새벽입니다. 일찍 출근해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. 이게 저녁에는 시간이 없어요. 해보는데 너무 집에 늦게 가게 돼가지고 최대한 새벽에 녹화를 하려고 하니까 뭐 목소리가 잠긴다거나 그래도 조금 이해를 바라시고 양해를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측정학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 이 측정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뭘 했었죠? 측정학 번외편으로 로크엘 경도 시스템을 했었죠. 로크엘 경도 측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. 거기서 제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, 이게 사실 측정학은 모든 과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반이 되는 학문이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조금 뭐랄까 정리를 안 하고 좀 등한시하는 경향성이 되게 커요. 그래서 뭐 일반화학이나 물리학 책을 처음에 대학 물리학 책을 봐도 초반에 뭐 유효 숫자나 뭐 아니면 해봤자 정확성, 정밀성 그 정도 개념만 하고 넘어가잖아요.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대충 훑고 넘어갈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따로 본격적으로 물리학이나 화학을 정리하기 전에 요거를 한번 먼저 정리해 보려고 계속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, 텍스트로 마침 괜찮은 걸 발견을 해서 요걸 기반으로 하려고 합니다. 이거 2021년 1월 10일 얼마 안 됐죠? 이 국제측정학 용어집 네 번째 개정판이 있어요. 네 번째 개정판. 요거를 기본 텍스트로 삼아서 모든 용어들을 하지는 않고 아마 대부분의 용어를 하긴 할 건데 주요 용어들 위주로 정리를 할 거예요. 이게 그냥 단순히 그 단어집, 뭐 우리 뭐 영어 단어집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런 게 아니고 뭐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건데, 뭐 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용어집을 따라서 가보면 측정학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마 거의 마스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주요 용어들 위주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. 용어별로 뭐랄까 번호들이 조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매겨지겠죠. 뭐 1.1, 1.2 이런 식으로 1.3, 1.4 이런 식으로 갈 텐데, 주요 용어들 위주로 할 거니까 뭐 1.1을 했다 갑자기 1.4, 1.5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. 이거는 제가 뭐 빠뜨린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주요 용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일부러 뺀 거고, 번호는 그냥 그래서 이 용어집 번호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연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렇게 할 거다 소개만 하고 넘어갈 건데, 하나만 더 짚어 드릴게요. 보시면은 자, 약칭이 국제측정학 용어집의 약칭이 VIM입니다. VIM. 근데 보시면은 좀 이상하죠? 영어는 뭐야? 대부분 영어가 약자의 그 좀 기원이 되는데, 인터내셔널 보케버러리 오브 메트롤로지. 메트롤로지가 측정학입니다. 측정학. 영어를 따라하려면 IVM이 돼야 돼. 근데 왜 VIM일까? 여기서도 뭐예요? 네 번째 개정판 VIM4죠. 폴스 에디션. 이거는 다 프랑스어를 따르기 때문이에요. 프랑스어로 따지면 이거 보세요. VI 드 메트롤로지가 나오죠. 그럼 왜 프랑스어를 따르느냐? 어쨌든 국제 측정학의 기반이 되는 현재 그냥 세계 공용으로 사용된다고 사실상 간주할 수 있는 단위계가 있거든요. 뭡니까? 국제 단위계. 미국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메이저리그 보면은 시속으로 안 나오죠. 공들이 다 마일로 나오죠. 마일 퍼워로 나와서 뭐 100마일, 체프먼이 100마일을 찍으면은 대략 161km 정도가 되죠. 시속. 그죠? 미국은 아직 본격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지만, 어쨌든 사실상 이 초강대국 미국을 제외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용되고 있는 단위계는 국제 단위계거든요. 일명 XI 단위계를 하죠. 그럼 이 측정학은 어쨌든 이 국제 단위계를 기반으로 어떻게 정립이 될 텐데, 이 SI 단위계라고 불리는 국제 단위계의 전신이 그거예요. 무려 프랑스 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. 프랑스 혁명 당시 제정된 몇 년입니까? 1789년. 제가 외우는 몇 안 되는 연도죠. 프랑스 혁명 당시 제정된 어떤 미터계, 미터법.
이 미터가 그 미터예요. 뭐 100m, 뭐 10cm 할 때 그 미터 맞습니다. 이거 미터계. 메트릭 시스템이라고 하죠. 프랑스 혁명 때 그러니까 이게 뭐 과격하게 뭐 마리 앙뚜아네트, 뭐 루이 16세 채용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. 사실상 어떤 제도적인 정비까지 마련이 됐는데 그 제도적인 정비 중에 하나가 요 도량령 통일 중에 미터계가 있습니다. 미터계. 이 미터계를 기반으로 이 국제단위계, SI 단위계가 정립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측정학에서 사용된 용어는 프랑스어를 기반으로 이 약어가 정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이 국제 단위계 또한 이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 또한 그거예요. 영어로 따지면 뭐예요? 국제니까 인터내셔널 단위계 시스템 오브 유니츠가 되니까 IS 단위계가 돼야 되죠. 원래는 IS 단위계. 근데 SI 단위계잖아. 그죠? 좀 거시기한 단체가 생각나죠. IS 단위계 하니까. 이것도 역시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돼요. 르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야. 처음 시작을 아예. 르 시스템 인터내셔널 드 유니트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래서 SI 단위계가 되는 거지. 그럼 SI 단위계도 역시 프랑스어를 기반으로 이 약어가 성립이 된 거죠. 아시겠죠? 그래서 일단은 측정학에 나오는 모든 약어들은 대부분 모든이라고 하기엔 전 잘 모르겠어요. 어떤 대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정확할 텐데 프랑스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그 풀네임하고 약간은 그 순서가 다를 수 있다. 요거를 참고하셔야 돼요. 소개 파트라서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하니 조금 심심하죠. 자, 몇 가지 얘기를 더 드릴게요. 상식적인 측면. 이 미터계의 성립을 주도한 학자 중에 한 명이 라부아지입니다. 그 라부아지 맞습니다. 뭐? 화학의 아버지. 라부아지.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혁명 때 처형되죠. 왜? 처음에 동조를 하다가 결국 급진파들에 의해서 이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해서 처형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뭐 머리도 좋고 그런 학문적인 탐구심도 뛰어났지만 기본적으로 금수저에 돈이 많아요. 엄청난 부자야. 근데 왜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됐느냐? 혁명 당시에 이게 그겁니다. 이 사람이 고리 요새 고리 시대죠. 은행이율이 8% 10% 넘어가죠. 증세 세금 걷는 사람이죠. 청부업자. 청부업자 뭡니까? 세금을 대신 걷는 사람이라니까요. 그것도 되게 고리로. 그럼 이 사람이 공무원이냐? 아닙니다. 이때 프랑스 혁명 당시에 혁명이 일어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. 재정이 완전 고갈이 난 거야. 프랑스 재정 자체가. 프랑스 재정 자체가 고갈 나니까. 근데 이게 뭐 계속 조금 자세히 책 같은 거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뭐 왕정의 사치, 뭐 프랑스 왕 앙뚜아네트가 사치를 했다. 이게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막 그렇게 보통 판단을 하는데 아닙니다. 생각보다 왕정에서 쓴 그 재정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. 생각보다는 낮은 편입니다. 물론 높은 편이긴 한데 그냥 이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죠. 어떤 계급제 사회를 고려하면 그렇게 높진 않다고 해요. 어쨌든 뭐 프랑스가 괜히 뭐 미국 독립전쟁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데 여기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그냥 루이 14세, 루이 15세부터 계속 재정적으로 악화된 게 누적되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. 그럼 이제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돈을 빌리는 거야. 귀족들한테. 돈을 빌려주죠. 그럼 돈을 빌려주면 얘네도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뭘 받았느냐? 세금을 뗄 권한을 받은 거야. 그러면 원래 나라에서 막 5% 세금 떼던 거를 얘네가 5% 갖고 오느냐? 안 하겠죠. 장사꾼인들인데. 뭐 5% 떼던 거를 10% 뗄 수 있는 권한으로 자기네가 변경을 해서 갖고 온다던가 그렇게 하겠지. 이 라부아지아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고리 징세 청부업자예요.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? 밑에서 민심들이 들끓던 그런 프랑스 혁명 당시에 어떤 주요
뭐 타겟이 되겠죠. 뭔가 청산해야 할 주로 타겟이 되겠죠. 그래서 처형당합니다. 라부아지에. 아마 이때 벌어들인 돈이 뭐 정확치는 않은데, 저 기억으로도 정확치는 않은데, 최근 유현진이 한 1년에 2천만 달러 정도 벌죠. 뭐 200억 좀 넘겠죠. 한 이 정도를 벌었다고 해요. 라부아지에가. 그냥 요 세금, 고리 세금. 그래서 민심이 완전 부글부글 끓었겠죠. 너 혁명만 일어나라 봐. 넌 작살 날 거다. 뭐 이렇게 했겠죠. 물론 학업적으로,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성취를 얻은 분인 건 맞지만, 이런 약간 시대적인 어떤 어쩔 수 없는 흑역사도 있다. 그런 겁니다. 자,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도 했는데, 이왕 이 프랑스 혁명 얘기 나온 거 간단한 역사적인 상식을 한번 볼게요. 역사적인 상식을 한번 보면은, 이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 국제단위계 전신이 됐던 프랑스 혁명, 요거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해요.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프랑스 혁명이야.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. 그 뭐지? 뭐 바스티유 감옥 습격한 거.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사람들이 민중들이 막 무기를 탈취하죠. 이거 왜 무기를 탈취했냐면, 막 이때 본격적으로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민심이 막 들끓으면서 막 이곳저곳에 막 짜잘한 봉기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지. 그죠? 그래서 왕정에서 이거를 파리로 군사를 투입해서 얘네들 싹 물러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흉흉한 소문이 퍼진 거지. 그럼 어떻습니까? 우리 5.18 민주화 혁명 당시 광주에서도 이거 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가, 공수부대 측에서 쓸어버리겠다는 얘기가 막 흉흉하게 들리니까 어떻습니까? 광주 시민들이 경찰서, 파출소 이런 게 털어서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죠.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, 결국. 민중들이 가만히 있다 다 죽겠다 하니까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해서 자기들끼리 무장을 하는 거야. 무장을 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?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때 왕이었던 루이 16세와 왕비 누굽니까? 그 유명한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되죠. 단두대 이슬로 사라집니다. 그리고 결국 언제까지냐? 이건 조금 기점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, 나폴레옹이 집권으로 사실상 이 프랑스 대혁명 요게 끝이 나요. 즉 바스티유 감옥 습격, 루이 16세, 마리 앙투아네트 요런 사람들이 나오는 배경은 다 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. 대혁명. 그럼 이거 뭡니까? 순정 만화의 명작 베르사유의 장미. 그죠? 마리 앙투아네트랑 누구 나옵니까? 오스칼 나오죠. 이 베르사유의 장미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지칭하면서 오스칼을 지칭하기도 하겠죠. 꼭 보십시오. 안 보신 분들 초명작입니다. 저도 그림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볼까 말까 하다가 한번 보고 스토리에 너무 반해서 이거는 전권 소장을 하고 있고, 또 전권 소장을 하고 있는 만화 중에 하나가 이노상입니다. 이노상. 이거는 이노센트, 뭡니까? 죄가 없다, 무죄다, 이런 순결하다 이런 뜻이죠. 요거를 프랑스어로 읽은 프랑스어 발음이에요. 이노상. 이것도 많은데, 이것도 이 프랑스 대혁명 전후를 다루고 있는데 주연이 상송 가문입니다. 상송 가문. 상송 가문이 뭐냐면 이때 또 상당히 뭐랄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, 귀는 아니죠. 부를 누리면서 상당히 천한 대접을 받은 어떤 약간 되게 양극적인 삶을 살아간 상송 가문. 어떻게 부를 누리면서 천할 수 있느냐? 이 사람들이 뭐냐면 사형수예요, 사형수. 그래서 이 인호상의 사실상 주인공인 샤를 앙리 상송이 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전부 처형합니다. 이 상송가는 이 사형수 집안을 중심으로 이 프랑스 혁명을 풀어가는 게 이 인호상이에요. 이게 사실상 베르사유의 장미의 어떤 성인 버전, 정말 매운맛 버전인데,
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인호상의 장점은 작화가 예술입니다. 작화가 예술이면서 여기서 또 이게 프랑스 혁명 직전은 아니고 루이 15세 통치기에, 그럼 루이 16세, 최영당은 루이 16세 전, 이거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예요. 얘 아들이 죽으니까 손자한테 왕이 갔습니다. 어쨌든 루이 15세를 누군가가 암살을 기도해. 암살. 다미앙이라는 사람이 암살을 기도합니다. 암살을 기도하면서, 프랑스와 다미앙이라는 사람이 암살을 기도하면서 거의 요 시점부터 뭔가 이 스토리가 생성이 돼요. 당연히 왕을 찔러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? 거의 막 뭐 사지가 다 찢겨지게 고문을 당하면서 죽겠죠. 말 그대로 오체분실을 당하는데, 그 과정이 초반에 한두 권에 걸쳐서 정말 처절하게 나옵니다. 처절하게 묘사가 되는데, 사실 그 씬만으로도 이 작품은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당연히 19금이에요. 당연히 19금. 이거 인호상은 저도 이거 전권 소장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는 꼭 한번 봐보십시오. 프랑스 혁명 당시의 어떤 분위기를 정말 잘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니까. 여기서 다미안이 정말 멋있는 말을 합니다.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. 근데 막 왕은 막 왕권 신수설 있잖아요. 하늘에서 신이 정해준다. 왕권은 뭔가 다를 줄 알고 칼로 찔렀어. 근데 상처가 좀 났는데 루이 15세가 엄청 스포를 하자면 루이 15세가 엄청 아파하고 빨리 소독해라 막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죠. 그리고 빨간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. 다음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. 아니, 나는 왕이 거의 신급 존재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파하고 우리랑 똑같은 붉은 피가 흐르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왕은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. 사실상 이 초반의 진 주인공은 저는 이 다미앙이라고 생각해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잔느 베키라는 초반에 사실상 여주인공이 또 나오죠. 잔느 베키라고 이 루이 15세의 첩이죠, 첩. 상당히 좀 내세적으로 나옵니다. 어쨌든 이 인호상 정말 강추드리는 작품이니까 이거는 공부하시다가 틈틈이 시간 날 때 한번 봐보세요. 19금입니다, 19금.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3년 후에 몇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. 길어지는데 3년 후에 한 1792년인가? 그 월드컵 보면은 프랑스 경기할 때 경기 전에 국가가 불리죠. 라마르세이즈죠. 이거 멜로디도 좋은데 이거 가사를 한번 봐보세요. 유튜브에서 찾아서 되게 빡센 가사입니다. 이거 적들이 우리 아내와 우리 애들을 죽이러 오니까 이놈들 다 목 따서 피가 밭도랑에 슬슬 철철 흘러 넘치게 이놈들을 공격하러 가자. 되게 패기 넘치는 내용이 군가예요. 거의 군가 수준이 가사가. 얘네는 국가로 채택하고 있어요. 완전 혁명의 나라답죠. 라마르세이즈 요 가사 내용도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시고. 어쨌든 이 라마르세이즈도 프랑스 혁명 직후에 아마 이게 작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, 저는. 조금만 더 얘기를 할까? 그리고 이 왜 대혁명이라고 했냐면, 혁명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, 지금 보시면은, 제가 그림도 받아놨는데, 이거 뭡니까? 감옥에서 탈취하고 있는 거죠. 이게 바스티유 감옥. 요게 나오면 프랑스 대혁명이야. 아시겠죠? 이게 나오면 프랑스 대혁명이라 이거지. 네, 보시면은 약간 옆으로 옮길게요. 흔히 많이 봐본, 그림을 잘 모르는 분이라도 흔히 많이 봤었던 그림, 요 그림 있죠, 요 그림.
요 그림은 뭐냐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들라쿠르라고 해서 그분이 그린 그림인데, 이게 보통 프랑스 대혁명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닙니다. 이거는 1832년인가? 아무튼 그때쯤에, 이때 또 혁명이 일어나요. 6월 혁명이 일어나. 뭐 프랑스 혁명 한번 일어났다고 완전히 그 계급제가 없어지진 않았겠죠. 그때 그래서 아까 그림은 요때의 시대야. 요때 시대. 아니 1830년 7월 혁명이고, 헷갈렸습니다. 그리고 2년 후에 또 7월 혁명이 일어나거든. 이게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의 무대가 됩니다. 그러니까 레미제라블하고 아까 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전부 다 배경이 이 프랑스 대혁명이 아니에요. 아시겠죠?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. 이 영화 하는 김에. 이제 20분 다 됐으니까. 제가 레미제라블에서 영화가 좀 너무 길어서 좀 지루한 측면도 있고 정말 감동적인 측면도 있는데, 레미제라블을 대표하는 그 OST가 있죠. 영화 뭡니까? Do you hear the people sing? 민중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.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 아십니까? 혁명 발발 시기에 약간 밝게 부르는 버전이 있어요. 이게 흔히 아는 그 내용이다. 그리고 거의 엔딩 시점에서 그냥 다 혁명이 사실 아까 말했던 그 7월 혁명, 6월 혁명이, 이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된 6월 혁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레미제라블의 사실 주인공들로 다 죽잖아요. 혁명 일으킨 사람들도. 그래서 에필로그 파트로 해서 엔딩 부분에 약간 이거를 조금 구슬프게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, 이것도 유튜브 강력 추천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감동 깊었던 가사 하나를 끝으로 요 내용 정리를 마칠게요. Somewhere beyond the barricade is there a world you long to see. 직역하면 바리케이드, 저 바리케이드 넘어 어딘가에는 있을 거란 말이지. 뭐가 있을 거야? 갑자기 영어 해석 시간인데, 당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어떤 세상이 있을 거다라고, 저는 이 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. 어쨌든 Do You Hear People Sing에 요 엔딩 버전이 있어요. 에필로그 씬에 다 같이 부르는 씬이 있는데, 정우는 이 파트가 조금 더 감동적이거든요. 이것도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,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책을 봤었던 쪽이라서 프랑스 혁명 얘기가 나서 좀 길게 여담 차원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 재밌죠? 역사도 이렇게 보면 재밌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냥 측정학 소개 시간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짤막한 그 프랑스 배경과 이 약어가 왜 프랑스어로 이렇게 정리가 되느냐, 그 배경을 프랑스 혁명과 조금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.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짜 측정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